마법 아카데미의 두 학생이 결투를 신청했을 때 아무도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레이는 상대보다 100배 큰 마법 에테르볼을 발사했습니다. 교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은 완전히 파괴됐을 거예요. 그레이를 보며 그는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학생 중 누구도 이런 마법의 힘을 가진 적 없었어요. 사실 그레이는 회귀자였고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인류의 위대한 영웅들과 악마적 적수 사이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되게 강력한 영웅이 아닌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또 다른 병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하찮은 존재였기에 날카로운 유탄 레이저가 그의 가슴을 뚫습니다. 너무 강력한 공격이라 저항도 못하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전장에 죽어 흩어져 있는 동료 병사들을 둘러봅니다. 소위 말하는 위대한 영웅들은 인류의 최대 적수인 마지막 리퀴더터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웅들 중에는 각각 독특한 특성과 화려한 능력을 가진 4명의 용감한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희생양으로 던져진 우리 보병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사도 없이 구석에 서 있는 NPC 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 기여한 게 거의 없다고 느끼며 비참해합니다. 만약 재능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영웅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 역시 희망이 없어요. 청산자는 그들을 오이 자르듯 베어버려요. 정말로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멸시켰어요. 알고 보니 그 괴물은 계속 먹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인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레이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심장이 이미 부서졌다고 기억해요.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다음 순간 폐허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의 앞에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요.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그레이의 몸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그가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힘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레이가 리퀴데이터보다 강하다고 해요. 리퀴데이터는 돼지처럼 영웅들을 학살한 악당이죠. 하지만 그 존재는 그레이가 그 힘을 감당할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존재는 소년에게 힘의 일부를 빌려줍니다. 리퀴데이터를 물리치기에 충분하죠. 현실로 돌아오면 그레이의 검은 신비로운 에너지로 둘러싸입니다. 전능한 존재로부터 선물 받은 힘.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에너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허풍인지 시험해본다. 결과적으로 이 힘은 정말 강력하다. 그 정도로 강력해서 리퀴데이터는 그레이의 힘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레이는 다시 공격을 시도해요. 쾅!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반으로 잘렸어요. 피가 그의 나뉜 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리퀴데이터는 그를 칭찬해요. 그는 리퀴데이터를 전력으로 몰아붙인 첫사람이에요. 하지만 리퀴데이터에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어요. 그레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검은 에너지가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그의 하반신이 이제는 완전히 어둠의 에너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저 친구는 큰 검을 들고 완전 블랙클로버 모드로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리퀴데이터를 흔들 수 있다니 정말 장관입니다. 적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을 지키려 벌집 모양 방패를 던집니다. 그레이는 이제 인간 같지 않아요. 그는 큰 검을 휘두르며 내려칩니다. 충격으로 공기 중에 충격파가 퍼져요. 방패는 반짝이는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고 건방진 녀석은 그 충격을 맞고 나가떨어집니다. 이제 그 녀석은 상대가 인간인지 의문을 가져요. 정말로 그는 그레이가 살아있는지 확신 못해요. 한편 우리 친구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싸움이에요. 이 괴물은 정말 강력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도 이 녀석을 철저히 분석하고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는 이 위협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강한 배기를 날리고 그 괴상한 녀석은 황금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이에 대응해 그 괴물은 차원이 다른 술법을 펼치며 천상의 날개를 돋아요. 루크는 시간을 조종하는 듯 보여요. 낮이 밤으로 바뀌고 다른 신들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빛나요. 꽤 인상적이라 그레이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전속력으로 돌진해 리퀴다터의 목을 겨냥해 먼저 공격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칼이 뚫리지 않아요. 그에게 이상한 방패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헛소리를 시작하는데 제 머리 위로 지나가네요. 이 황혼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해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그게 이 자식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는 그레이에게 하늘을 보라고 하며 얼마나 큰 공영에 빠져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요. 우리 소녀는 호기심에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미친 듯한 강도로 빛나는 눈부신 별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쾅! 그 물체가 유성처럼 떨어져 그레이를 사라지게 합니다. 리퀴데이터는 남겨진 분화구를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전에 나타났던 신비로운 존재가 다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되감아 우리 소년을 과거로 보내기 위해서죠. 그의 유일한 임무는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남자는 크로노스라 불려요. 듣자 하니 그와 리퀴데이터는 뭔가 과거가 있는 듯한데 아무도 그게 뭔지 말해주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의 소년으로 돌아가면 그는 회귀 후 평화로운 초록빛 동네에서 눈을 떠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솔직히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알고 보니 그는 고향인 레나토 마을에 있었어요. 그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죠.
그는 약 15년 전으로 돌아갔어. 크로노스가 약속을 지킨 듯해. 그레이가 과거로 갔어. 프랭크. 세상을 구할 마지막 기회. 갑자기 그의 손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스며든다. 손을 살펴보니 손목에 감긴 상처와 붕대를 발견한다. 생각해보니 이때는 그가 벨더와 그의 일당에게 거의 샌드백이던 시기였다. 하지만 새로 얻은 삶의 기회에도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 한심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과 맞설 방법은 없었어요. 형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돌아보면 리퀴데이터를 이기는 것도 꿈 같아요. 어쨌든 그는 이 괴롭힘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고통을 다시 겪게 될 거예요. 형은 정말 운이 없네요. 혹시 가능할까요? 그는 드디어 두려워하던 그 녀석들과 마주칩니다. 물론 벨더와 그의 패거리들이죠. 요즘 심심해서 그들은 우리 친구를 찾고 다녔어요. 전통적인 괴롭힘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종교처럼요. 그들은 여분의 검을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지불하고 해요. 소녀는 그 검을 멍하니 봅니다. 그는 여전히 이 깡패들이 뭘 하려는지 이해 못해요. 어쨌든 15년이 지났으니 기억이 좀 흐릿합니다. 한편 벨더는 그레이가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그들의 평소 모의 전투에 대해 친절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레이는 다친 손을 가리키며 이 귀찮은 사람들을 떨쳐내려 해요. 초대는 고맙지만 부상이 아직 낫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형은 검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검이 무뎌서 다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안심시켜요. 하지만 그레이는 여전히 부상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요. 칼날이 아무리 무뎌도 철덩어리죠. 잘못 맞으면 천국행 티켓을 예약할 수 있어요. 글쎄, 그의 말도 맞아요. 살짝만 맞아도 땅에 쓰러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레이의 말에 담긴 논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벨더는 공격 준비하며 자세를 잡습니다. 그는 그레이의 아니오를 싫어해 화난 황소처럼 돌진하며 결투를 시작합니다. 그레이는 칼을 잡을 시간이 있었지만 벨더는 이미 돌진 중입니다. 소녀는 이 남자가 어머니에게 화난 것처럼 돌진하는 모습을 보며 모의 전투라 부르는 게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레이는 전 군의관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의 검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어릴 적 부상 때문이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이 부상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고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벨더가 칼을 휘두르며 내려오지만 그레이는 흐릿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피합니다. 정말로 그레이 자신도 벨더의 얼굴에 속하는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그 놀라운 민첩함에 짜증이 나서 몸을 긴장시킨다. 또 한 번 공격하지만 내 친구가 다시 피한다. 발을 노린 빠른 공격도 쉽게 피한다. 그 녀석은 친구를 잡으려 애쓰고 있어요. 그는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사명에 불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레이는 약에 취한 닌자처럼 빠져나가요. 처음에 그레이는 벨더가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벨더가 느려진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빨라졌다는 걸 깨달아요. 형은 마치 집새내듯 공격을 피하고 있어. 벨더의 부하들조차 그 광경을 무시 못해. 이건 그레이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몸은 아닐지 몰라도 싸운 전투의 기억은 여전히 있어요. 그 경험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 그의 몸은 거의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는 공격을 피하려 거의 애쓰지 않아요. 그러다 그레이는 이 모의 전투를 계속하려고 검을 잡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모의 전투 같지 않아요. 벨더는 자만심에 빠져 무딘 칼로 그레이를 짓밟으려 해요. 하지만 제 친구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칼을 휘둘러요. 그의 강한 휘두름에 벨더의 손이 심하게 아프다. 이는 벨더의 한심함을 보여준다. 솔직히 그레이는 이렇게 약한 상대와 싸우는 자신이 패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는 벨더가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어요. 벨더는 그레이를 괴롭히고 그의 미래를 빼앗고 모든 고통을 초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그레이는 벨더에게 그의 약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동작에서 그레이는 벨더의 손에서 칼을 쉽게 쳐내어 즉시 무장 해제시킵니다. 벨더는 굴욕을 느끼고 그레이는 그가 더 최악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벨더의 검술 부족을 비웃으며 기회를 잡아 잽을 날립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벨더의 검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장 해제된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벨더가 이 무딘 칼들이 싸움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칼을 지나치게 빠르게 휘둘러 벨더의 피부를 베어 피가 솟구쳤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다가오면서 벨더는 무릎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레이는 무딘 칼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녀석이 피를 흘리게 됐죠? 그가 칼을 확인하니 정말 무딘 칼이었어요. 만약 날카로웠다면 이 녀석은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정신 놓지 맙시다. 그레이는 칼을 정확히 휘둘러 벨더의 이를 부러뜨리고 코에서 피가 흐르게 했다. 내 친구는 이 녀석 위에 서서 평생 잊지 못할 소름을 주고 있다. 오만한 인간들이 울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항상 꽤 재미있습니다. 이 정도면 벨더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빨리 말했나 보네요. 이 녀석은 아직도 교훈을 못 얻었군요. 그는 부하들에게 우리 친구를 잡아서 엉망이 될 때까지 혼내주라고 명령합니다. 부하들은 당연히 나서기를 망설입니다.
방금 보스가 개처럼 비참하게 맞는 걸 봤으니 그들과 같은 운명을 피할 힘이 있어도 같은 운명을 겪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레이를 압도하려고 일제히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여 사방에서 우리 친구를 둘러쌉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이 녀석들이 정말 죽고 싶다면 내 친구는 준비가 되어 있다. 모두가 그를 향해 뛰어들어 끝내려 한다. 처음에 그레이는 이 불황자들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살려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교훈을 배우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하찮은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얼굴은 잔인한 얼굴 마사지 후에 개코 원숭이 엉덩이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레이는 이 인간 형태의 우는 이모티콘들이 한때 그의 최악의 악몽이었다는 것이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 그룹이 사리아 검술 도장의 학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벨더는 그들이 도장 학생임을 인정하지만 최근엔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젖은 비스킷들이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강해야 할 사람으로서 그 기준이 꽤 낮지만 그레이는 도장 자체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장에 가입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 녀석들이 그의 추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벨더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의 스승이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는 이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압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 위협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작은 위협이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벨더는 겸손해졌고 그 맞은 것이 치타의 속도를 줬습니다. 그는 도장을 빨리 도착하려고 도로를 질주하며 친구들을 뒤에 남깁니다. 조금 후에 그들은 마을에 들어섭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벨더는 그레이가 왜 도장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알고 보니 이 도장은 아카데미 추천 슬롯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녀는 더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벨더가 그의 목표를 이해할 만큼 성숙하다고 확신하니까요. 한 친구는 그레이가 이미 강한데 왜 아카데미에 들어가려는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친구는 기준이 낮지 않아. 그는 자신만의 충분함 정의가 있어. 그는 영웅들이 순식간에 도살당했던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진용이라 여겨졌습니다. 영웅들은 잊으세요. 그조차도 그 자식에게 있는 모든 신비한 힘으로도 상처 하나 입힐 수 없었습니다. 그 녀석을 이기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할지는 신만이 알겠죠. 그때 그는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았지만 그 강력한 어둠의 힘을 얻자마자 그는 무엇이든 부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처럼 느꼈어요. 그를 막았던 것은 검술 기술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검성에게 배운 몇 가지 요령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검성처럼 검술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는 혼자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게 크로노스가 그를 이곳에 보낸 이유일 거예요. 그가 그 어두운 신비한 힘을 다시 쓸 자격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훈련하게 하려는 거죠. 얼마 후 우리는 그 깡패들이 말하던 주인을 만났어요. 그 무리는 무작위 시민과 싸운 것에 대해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시민에게 도전해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압적인 여성은 검술 도장의 사리아 사범님이에요. 벨더는 그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었다고 해명하려고 해요. 그건 단지 모의 전투였을 뿐이에요. 그 불쌍한 녀석은 거짓말로 치명타를 맞는다. 한 방에 달까지 날아갈 강력한 일격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워하며 오늘만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란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녀가 방금 보여준 건 이 바보들에게 주고 싶었던 작은 교훈이에요. 만약 그들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때리는 걸 모의 전투라고 한다면 그녀가 한 것도 모의 전투죠. 그녀는 벨더의 얼굴에 칼을 겨누고 즉시 도장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함께 쫓겨나고 그들은 비참한 패배자 리더와 함께 비참하게 걸어나갑니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자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 예전 제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제자에게 사과합니다. 제 친구는 사과를 가볍게 넘기고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그가 학원 추천서를 원한다고 들었고 친구는 이를 확인합니다. 벨더와 그의 팀이 문제를 일으켰기에 그녀는 그에게 추천서를 써줄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가치를 증명하길 원합니다. 두 참가자는 서로 마주서서 나무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그녀는 그에게 먼저 공격할 기회를 너그럽게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타격의 교환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두려운 공격의 잔상만을 남깁니다. 그동안 사리아는 우리의 소년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검술이 나이에 비해 꽤 실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전투를 겪은 듯 보입니다. 이제 왜 그 바보들이 한 사람에게 당했는지 이해됩니다. 그의 스타일은 주로 독학이지만 가끔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그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의 기술은 여전히 거칩니다. 확실한 건 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듯합니다. 그녀는 그를 평가한 후 마지막 일격으로 결투를 끝내려 한다. 내 친구는 자세를 잡고 그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낸다. 이 기괴한 춤이 다시 시작돼요. 형은 마치 피해에 알레르기가 있는 듯 그녀의 공격을 막아요. 이로 인해 여자는 점점 불안해져요. 그의 망설임 없는 태도에 그녀는 공격보다 더 당황한다. 그녀는 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려 하지만 실패한다. 심지어 그녀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난다.
이 젊은 총잡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모의 전투에서 그녀는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잠시 동안 그는 무언가 거대한 것을 풀어놓으려는 악마 같은 존재처럼 보여요. 우리 남자가 마지막 휘두름을 쉽게 피한 후 그녀는 그것이 무모한 휘두름이었음을 깨달아요. 그 미친 휘두름 후 그레이는 피로를 느끼고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여자는 그가 풀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방어에 약점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날쌘 고양이처럼 돌진하지만 바로 방역당해 계획이 뒤집힙니다. 부러진 나무 검이 땅에 떨어지자 그레이는 당황한 채 멈춰섰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리퀴데이터와의 전투에서 얻었던 그 어두운 힘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가 그 힘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건 과거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그 순간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의 부작용이 그의 몸을 감싸 너무 큰 고통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는 서 있을 힘이 없어요. 사리아는 그의 상태에 놀라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힘의 일부분을 사용한 후에도 그레이는 현재의 몸으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이 떨리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는 결심을 다잡습니다.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한 후 그레이는 생각에 잠기게 되며 거의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앞에 경험 많은 검술색에 공개할지 고민합니다. 사리아는 그를 보며 멍하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한편 소녀는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 누가 그의 이야기를 믿겠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두운 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를 염두에 두고 그는 단순히 무리했다고 변명해요. 하지만 검술 스승은 그의 변명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믿지 않아요. 처음부터 무딘 무기로 싸웠는데 그가 그녀의 나무 검을 베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매우 영리해서 그레이가 뭔가 숨기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버질의 딸은 자신의 검을 우리 소년에게 겨누며 그레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의 반응을 살펴보니 그녀는 그가 현재로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도전하기보다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카데미 추천을 받으려는 초기 관심에 대해 물어봅니다. 우리 소녀는 그녀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합니다. 사리아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만으로도 그에게 왕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왕립검술 아카데미에 추천서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놀랍게도 그녀는 그 기관에 그를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그레이가 그 아카데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말은 칼보다 더 깊이 그를 찔렀다. 그레이는 자책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너무 약하다는 걸 인정했다. 그의 마지막 공격만이 그 전투에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잠깐 사리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왕립 아카데미 대신 세계 연합 아카데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반전이네요. 그에게는 이 세계로 보내는 트럭에 치이는 것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왕립 아카데미가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임에도 세계 연합 아카데미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기관은 검술의 정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레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마법 아카데미가 검성 에이미 같은 최강 전투 부대를 배출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사리아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그런 명문 기관에 다닐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재미있게도 소녀는 그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지금 상태로는 문턱에도 못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술의 대가도 그레이가 자신의 부족함, 특히 초라한 신체 상태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왕립 아카데미에서는 검술 실력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세계 연합 아카데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심지어 사리아도 놀랐어요. 그 아이는 검술에 재능이 있지만 몸이 너무 말랐어요. 의심이 서서히 스며들어 그레이는 세계 연합 아카데미에서 맞서야 할 괴물 같은 상대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며 현재의 몸 상태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슬픈 상태를 보고 사리아는 아카데미 입학 시험까지 아직 9달이나 남았는데도 그가 쉽게 포기한다고 지적해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없는 그레이는 그 시간조차도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그를 격려하려 해도 사리아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검술대가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자신을 믿어달라고 해요.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그에게 지옥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네, 그녀가 데이비드 고긴스를 고용해 이 남자에게 울트라 마라톤 3번 뛰고 풀업 6,000개 하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레이는 고통받기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해요. 그는 준비되었다고 선언하며 검술 사범이 자신을 잘 돌봐주길 바란다. 사리아는 그의 적극적인 결단력을 처음엔 좋아한다. 여러분도 그들이 긍정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분위기는 즉시 완전한 공포로 바뀌었고 버질의 딸이 그의 지옥 같은 훈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의 고통스러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손오공처럼 훈련하고 솔직히 손오공처럼 먹었어요. 그녀는 그를 벌크업 단계로 몰아넣었고 의심스러운 음식도 처리해야 했지만 스승은 가차없이 모든 것을 시켰어요. 그들은 계속 검대련을 했고 목표는 그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8달이 흘렀습니다. 그레이가 오랜 훈련을 견디고 멋진 몸매를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사리아조차 그의 체격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느긋한 태도가 그레이를 혼란스럽게 해요. 입학시험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요. 버질의 딸은 소년에게 입학시험 장소로 가려면 많은 시간을 여행에 써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떠나야 해요. 마지막 감사의 표시로 사리아는 그에게 돈이 든 가방을 주며 한 달 동안의 비용을 책임져주는 편안한 여행을 보장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네요. 소년은 이렇게 빨리 떠나는 게 싫어요. 그녀의 강압적인 접근이 그를 슬프게 해요. 그는 선생님이 자신을 짐처럼 밀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레이가 근처에 오우거 둥지가 있다는 소문을 꺼내자 세리아의 주의가 집중돼요. 그는 또한 마을의 경비원이 부족하여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검술사는 그 둥지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것이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고 그에게 미소 지어요. 최악의 경우 발생 시 왕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레이는 걱정 중이다. 그녀는 그가 다른 생각 없이 시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선생님이 거짓말한다고 확신하며 그를 안심시키려 한다고 생각한다. 왕도는 작은 마을에 절대 지원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마을이 오우거에게 습격당해 파괴되면 결국 사리아의 잔혹한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원래 삶에서 그는 그녀가 혼자 싸우다 죽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도와준 선생님께 감사한다. 그레이는 곧 떠날 계획을 세우고 사리아가 미소 짓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두 큰 성격은 그가 시험 통과하길 응원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녀가 둥지로 가기 위해 위험한 길을 걷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 인간의 해골이 나무에 끔찍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경보로서 사리아는 정찰병에게 받은 정보를 사용하여 둥지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앞에 피 흔적을 발견한 그녀는 위험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뭔가 하기 전에 검성은 제자의 익숙한 목소리에 놀랍니다. 나무 가지 위에 앉아 그는 사랑하는 스승님이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며 그가 아카데미에 집중해야 할 때 여기에 왜 있는지 묻습니다. 땅에 착지하며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질문할 게 아니라 그녀에게 질문해야 한다며 그녀를 놀립니다. 그녀는 둥지의 상황을 무시하고 왕도가 처리하게 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변명을 하며 사리아는 왕도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녀가 직접 그 일을 맡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의 검 실력을 믿으며 둥지에 무엇이 있든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찰병의 보고를 받은 후 사리아는 상대가 엘리트 오우거일 것이고 부하 몬스터들이 약 50마리 정도 보스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괴물들과 싸우는 것이 수가 많아 어려운 걸 알지만 그게 그녀를 막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레이조차도 엘리트 오우거가 그녀 수준의 여성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우거의 특징은 그들의 지능과 압도적인 숫자에 있습니다. 둥지에 그렇게 많은 오우거가 있다면 사리아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압도당하면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 삶의 지식으로 인해 사리아를 혼자 임무에 보내는 것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을도 파괴되고 보호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경험한 어두운 미래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젊은 제자는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친절하지 않아서 그녀 혼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설득하는 대신 그레이는 실제 전투 경험을 쌓고 싶다고 영리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주며 자신이 그녀에게 짐이 될까 두렵냐고 묻습니다. 그는 똑똑하지만 그의 스승은 그가 방금 한 말이 터무니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술 차이는 거의 같아서 모의 전투에서 그녀가 그와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아는 제자에게 실제 전투는 훨씬 다르다고 상기시킵니다. 특히 이런 괴물의 둥지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임무는 너무 위험해서 그녀는 그레이가 목숨을 걸지 않길 바라요. 적어도 그가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요. 그녀의 제자는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놀라요. 결국 사리아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합니다. 스승과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놀랐지만 그레이가 그녀에게 싸움을 걸고 그녀를 잠재운 후 혼자서 오우거와 맞서겠다고 약속할 때까지입니다. 상황이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의 칼이 그녀를 향합니다. 그레이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제자가 자신만큼 고집이 세다는 걸 깨달은 사리아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녀는 그가 혼자 가는 걸 원치 않아 함께 가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만 신경 씁니다. 네, 그 한 조각은 진짜입니다.
둘은 힘을 합쳐 숲으로 들어가 괴물들과 싸웁니다. 기사는 나이가 들어가고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둥지의 위치를 발견합니다. 지능적인 괴물들은 그들의 환경을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도전할 경우를 대비해 도망칠 틈 없는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리아는 그 생명체들이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레이는 오히려 그들 두 사람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심히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그녀는 꽤 놀랐습니다. 보스가 그룹 어디에도 안 보여서 그녀는 그것이 텐트 안에 숨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정의 오우거가 그들을 상대하기 전에 많은 부하들을 처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전투 전략을 논의하며 세리아는 학생에게 한쪽 괴물들을 목표로 하라고 지시하고 그녀는 다른 쪽을 맡기로 합니다. 계획을 즉시 실행하면서 두 사람은 칼을 들고 행동에 나섭니다. 대결이 시작됩니다. 괴물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위풍당당한 사리아는 이미 그들 위에 올라타서 깔끔한 헤드샷을 날리고 생명체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며 축구공처럼 튀어오릅니다. 첫 번째 괴물이 쓰러지자 나머지 괴물들은 그들 언어로 으르렁거리며 포효합니다. 무리가 격분하여 살인 모드로 돌입하고 침입자들을 죽이려 무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친구는 지금 하드 모드로 들어가 무리를 학살 중이에요. 이 친구는 혼자서도 군대 같아서 여러 몬스터를 한 번에 베어 넘기고 있어요. 우아한 사리아도 그래요. 그녀는 버질 아빠에게 배운 멋진 기술을 뽐내고 있어요. 그 둘은 막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레이와 사리아는 몇 분 만에 서로의 등을 완벽하게 지켜주며 시야에 보이는 모든 몬스터를 처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그레이의 흔들림 없는 결단력에 꽤 감명받았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주인에게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해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그들에게 너무 쉬웠어요. 사실 너무 쉬웠죠. 만약 사리아가 겪어야 했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녀는 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모두 물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불안한 이유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마주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그 생물의 위협적인 두 눈이 어두운 천막을 통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레이가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에 질려 주인에게 빨리 떠나자고 해요. 사리아조차 무슨 일인지 이해 못해요. 갑자기 설명 없이 그는 그녀에게 달리라고 외치고 그의 목소리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리아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따라 즉시 뒤를 따릅니다. 그들이 함께 달릴 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상대가 하늘에서 거대하게 뛰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는 괴물이 땅에 발을 내딛자 공포에 휩싸입니다. 대담한 인간들을 마주한 사리아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보스 괴물이 직접 그들과 싸우러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레이가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게 보스 몬스터가 아니라고요. 맞죠? 그가 진짜 보스 위치를 밝히려는 순간 뒤에서 괴물 같은 목소리가 포효합니다. 이 도발적인 포효는 다른 무리의 생명체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 소리는 사리아에게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지만 오우거들에게는 전투의 굶주린 광인으로 만듭니다. 사리아는 두려움에 떨며 감각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오우거보다 더 무섭고 음울한 생물이 있으며 그 생물이 그룹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레이는 그들이 오우거 장군과 마주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가 바로 괴물 둥지의 진짜 보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완전히 샌드위치 상태예요. 한쪽엔 엘리트 오우거가 길을 막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안 돼요. 거긴 둥지의 진짜 보스와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리아는 그들 수준에서 이런 괴물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에 엘리트 오우거를 처치하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짐승에게 돌진하여 자신의 무기를 그의 무기와 부딪히게 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틈을 노려 생명체의 몸에 날카로운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보통이라면 좋은 징조여야 하지만 그녀는 상처가 다시 치유되는 것을 보고 걱정이 커집니다. 한편 우리의 소녀는 혼자서 수십 마리의 괴물들과 싸우며 오우거 장군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포효는 괴물들의 힘과 회복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엘리트 오우거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일반 오우거 하나를 물리치는 것도 아주 힘들어서 그레이도 몬스터 하나 베기가 어려워요. 그는 사리아에게 몸을 보호해달라고 해요. 그는 그녀에게 전투를 잠시 더 지연시키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기적 같은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소녀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그의 무리 뒤에 숨어있는 가장 추악한 놈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존 싸움이 시작되자 그레이는 괴물과 검을 맞댑니다. 포위되고 측면에서 공격받는 상황에 짜증을 내며 그는 공격을 막고 또 다른 분노에 찬 괴물이 그를 노리는 걸 봅니다. 그는 적들을 뚫고 지나가며 앞에 있는 길을 깨끗이 만들어 목표에 도달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한 나머지 그의 검이 문자 그대로 부서지고 맙니다.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 있는 무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강화된 오우거의 내리치는 공격을 피하고
여분의 검을 꺼내는 데 집중합니다. 네, 오랜만에 똑똑한 주인공이네요. 두 번째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아무튼 그레이는 자신의 검이 오래 버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를 구하러 오는 그의 스승은 여분의 검을 그에게 던져주어 또 한 번의 승리 기회를 준다. 예비검 두 자루를 손에 쥐고 있어 싸울 기회가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괴물들을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우거 장군에게 다가가면서 동시에 그 부하들을 물리치는데 너무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 남자는 미친 듯이 적들을 향해 초고속 배기를 날립니다. 그의 전진하는 기세는 한 오우거가 그를 공격하려 할 때 끊깁니다. 다행히 그는 공격을 피하고 빠르게 막아냅니다. 싸움은 그를 지치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앞에 있는 괴물들을 상대하는 데 꽤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우거 장군은 위협을 느끼고 두 번째 괴물 같은 포효를 내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레이가 경악한 것은 강화된 생명체들이 또 한 번 힘을 증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과 싸우느라 더 힘들어요. 그레이는 오우거 장군이 그의 전략을 알아챌 만큼 영리하다는 걸 깨달아요. 인간의 의도를 파악한 오우거 장군은 포효를 이어가며 부하들을 자극해 싸우게 합니다. 피가 공격을 막고 있어요. 그레이는 몬스터들을 밀치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몬스터 무리가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몬스터와 맞서기보다는 그의 길을 막고 있는 몬스터들만 효율적으로 베어냅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긁힌 자국과 부상이 있어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그를 지치게 하고 그는 끝없는 공격 속에서 나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방심한 순간 그는 오우거에게 덮쳐져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상황은 정말 나빠 보입니다. 오우거들이 그를 원하는 자리에 잡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너무나도 격분하여 협력할 생각을 잃어버리고 한 명이 무심코 동료를 베어버리고 말아요. 그레이는 그들의 전략이 아마도 그의 검을 약화시키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기가차드 오우거가 그의 머리를 부수려 강력한 주먹을 준비합니다. 이건 생사의 상황이고 그는 맞을 수 없기에 검으로 피해를 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는 충격의 힘만으로도 땅에 세게 부딪혀 나가떨어집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그는 여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용사의 정의죠. 이전 공격으로 예비검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는 검 하나만 남았고 수십 마리의 오우거와 그들의 보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상황은 그에게 불리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퇴행을 겪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해요. 그레이는 너무 많은 피에 굶주린 괴물들에게 지쳐가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그녀의 탈출을 위한 미끼가 될 수 있을 때 주인에게 도망가라고 외칩니다. 사리아는 이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녀는 여전히 강화된 엘리트 오우거와 싸우고 있지만 그레이는 왜 그녀가 계속 싸우려는지 이해 못한다. 그는 그녀에게 도망가라고 안심시키며 곧 따라잡겠다고 하지만 사리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끔찍하게도 달릴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그레이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 방법도 불가능하다. 그에게 남은 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다. 분노의 착화를 휘두르며 그는 무거운 목적에도 왜 후퇴했는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갑니다. 비극적으로도 우리의 소년의 마지막 칼마저 부서져 조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이것이 그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미래의 힘, 리퀴데이터와 맞서 싸워 그를 해칠 수 있었던 그 무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가 그것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괴물들은 조각날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감정을 강하게 상상하며 그는 부서진 검을 들고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레이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불타는 검으로 단 한 번의 어두운 배기가 오우거들을 산산조각 내어 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리아도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둠의 힘을 쓴 후에도 여전히 통제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그녀에게 보냅니다. 곧 그레이는 그의 시야에 있는 모든 생물을 베어버리고 오우거 장군까지 포함됩니다. 그의 스승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못합니다. 그녀는 앞에 엘리트 오우거에 집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우거 장군이 죽어서 강화 능력이 사라진 듯합니다. 사리아는 이제 그 짐승을 쉽게 처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지먼트 컷&의 간단한 버전을 사용해 그 생물을 베어버리고 엘리트 오우거는 주인 없이는 무력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오우거 무리를 기적적으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그녀의 검이 부러진 것에 대해 여전히 사과합니다. 사리아는 그에게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해요. 대신 그녀는 칼을 모아 그가 마지막에 사용한 기술에 대해 그와 대면하고 싶어 해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 소녀는 여파로 인해 완전히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그의 스승은 걱정스럽게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레이의 내면으로 시점이 바뀝니다. 그는 주변을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앞에 사슬로 묶인 떠있는 문을 봅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문이 그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어두운 에너지를 방출할 때까지입니다. 갑작스런 깨달음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건 그의 힘입니다. 그는 그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그는 그 힘을 얻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시도하려는 결심을 하고 나아간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자마자 치명적인 감각이 그의 몸을 감싸며 공포에 빠진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걸음 내디뎠을 때의 일이다. 그레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러난다. 힘의 근원에 대한 모든 답은 없지만 지금 막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다. 그가 지금 상태에서 힘을 도발적으로 쓰려 한다면 지옥에서도 의심 없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그 느낌은 너무 끔찍해 공허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 방금 그의 결정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스며든다. 그레이가 더 이상 그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는 침대에서 공황 상태로 깨어난다. 그의 스승이 바로 옆에 있다. 그가 드디어 깨어나서 기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그를 마을 진료소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닷새 동안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처럼 작가가 3일이라고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쨌든 그녀는 그의 생명을 걱정했습니다. 기레이는 사용한 기술의 부담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회복해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사리아조차도 그가 그 전투에서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의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의 몸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움직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그가 팔을 들어보려고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후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런 부상으로 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로는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그의 왼쪽 팔에 멍이 들었어요. 전투 후 사리아는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레이는 지금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의 스승조차도 그의 팔이 그렇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의 팔의 모든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힙니다. 이 사실에 우리 소녀는 놀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통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받은 마법 물약 치료 덕분입니다. 소녀는 이 물건들이 정말 비싸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녀가 그것을 자신에게 사용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리아는 마을 촌장이 보상으로 직접 주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아이는 믿기 힘듭니다. 그는 마을 촌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의 비용으로 마법 포션을 받았습니다. 사리아는 그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며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레이는 공식적으로 마을의 구세주이자 영웅입니다. 그녀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마을 촌장이 소년에게 인사하러 와서 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을 촌장은 아이에게 오우거 장군은 너무 강해서 한 마을 전체가 싸워야 할 정도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런 존재가 그들의 마을을 위협했지만 한 소년이 길을 뚫고 괴물을 물리쳐 마을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촌장은 감사하고 있어요. 소년과 스승의 용감한 노력 덕분에 그들의 생명이 더는 위협받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공로를 인정받기 어려워하는 그레이는 그들이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마을 촌장은 그가 업적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해요. 잠시 생각 후 그레이는 결과를 되새깁니다. 그는 아마 촌장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의 전생을 기억하나요? 그 생에서는 이곳이 오우거들의 습격으로 인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업적의 중요성입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길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소년이 세계연합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이제서야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되새겼습니다. 시험 몇 주 전 그는 부주의하게도 괴물둥지의 생명체들을 처치하러 갔습니다. 그 시간 낭비로 인해 이제 시험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만 3일이 걸려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라서 말을 살 돈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며 그는 마을 촌장에게 여행을 위해 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촌장은 이미 그 아이가 요청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의 여행을 위해 최고의 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리아는 웃으며 원래 계획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었다고 해요. 오늘 그가 깨어나지 않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해요. 그레이의 친구들처럼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길 바랍니다. 그레이가 병원을 나서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소년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시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그의 노력을 고마워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입학 시험에 지원하고 학원에서 스스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씩 모은 돈을 담은 가방으로 그를 돕습니다. 소년은 그에게 많은 사랑을 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해요. 그들의 지원 덕분에 그는 농담으로 정말로 엠바라가 실패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리아는 자신의 학생에 대해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입학 시험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혼자서 오우거 장군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걱정은 아니에요. 소년은 팔이 여전히 망가져 언제 나을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 걱정해요. 이에 스승은 그동안 왼팔을 써야 한다고 해요. 왼팔은 완전히 기능하지만 단지 오른손에 더 익숙할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의 뛰어난 실력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레이는 입학 시험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한쪽 팔이 방해가 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리아는 아카데미 선생님들과 시험관들이 예리한 눈을 가졌음을 이해해요. 그들이 그의 재능을 보면 그를 선택할 거예요. 소녀는 말을 타고 그의 선생님은 자신 있게 그가 합격할 거라 선언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결과예요. 그녀의 모든 도움에 감사하며 그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이전 생에서 마을이 초토화된 걸 떠올리면서요. 그는 이 사람들이 함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에 기뻐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부터 이미 변하고 있고 그는 새로운 힘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결심해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의 소녀는 마침내 그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앞을 응시하며 그는 세계의 웅장함과 눈을 마주칩니다. 유니온 아카데미의 경기장에서 시험관은 시험 티켓 배부를 발표합니다. 모든 지원자는 경기장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보아하니 지원자가 많은데 단 20명만이 수업의 자리를 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좌석수 변동에 대해 그들은 논쟁합니다. 어떤 해에는 아카데미가 50명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드물게는 단 1명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선발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리엘 교수님이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응시자들에게 연설하며 제출된 서류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노란 소용돌이가 열리며 마법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각 수험생의 손에 자동으로 티켓이 나타납니다. 우리 소녀는 그의 티켓을 받습니다. 그의 응시 번호는 펜싱 과정 513번입니다. 아리엘 교수는 티켓에 중요한 세부사항만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은 같으니까요. 매년 그녀는 또한 아카데미가 나이, 성별, 국적, 계급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확인합니다. 즉, 당신이 공격 헬리콥터이든 아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조차 알 필요 없을 정도로 신경 안 씁니다. 합격할 운명의 후보자들만 추가 정보를 요청받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수험생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리엘 교수님은 가짜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하셨고 이는 아카데미가 신경 안 쓴다는 걸 증명합니다. 문제는 다시 우리 소년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오늘 칼을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펜싱 코스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아리엘 교수님은 각 개인을 외모에 따라 코스를 배정했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통찰력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방금 차별에 대해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니까 정말 웃기네요. 아리엘은 자신이 잘못 배정했다면 과정 세부 사항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외관만으로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카데미가 미리 자신들을 조사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읽는 마법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리엘 교수는 그들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그녀는 아무도 배정된 과정에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모두의 시험 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세부 사항은 즉시 티켓에 인쇄됩니다. 그레이는 시험이 첫날로 예정되어 있어서 팔이 회복될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이 시험이 단 한 번만 실시되며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만약 지원자가 늦으면 즉시 실격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일정이 엄격하고 요청에 따라 조정되거나 논쟁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회복 중인 그레이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내일 기적처럼 몸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시겠어요? 불쌍한 친구의 팔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러한 상태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레이의 수험 번호가 불려지자 그는 좌절감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왼팔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며 힘을 주면 오른팔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의 현재 전략은 시험관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관찰하여 승리 전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험생과 시험관 간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무작정 공격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끝나면 시험관은 여유롭게 서서 그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지원자는 또 다른 일격을 위해 칼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 공격도 무력하다, 막혔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시험관은 그의 칼날을 맞고 마지막 일격으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의 몸이 땅에 떨어지자 시험관은 시험 결과를 마무리하며 그에게 장소를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레이가 뭔가를 알아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웃긴 점은 이 사람이 정말로 포기하고 곧 당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의 번호가 불려 경기장에 들어갔다. 그레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돌아보며 자신보다 더 큰 후보자를 무찌른 시험관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경기장 안에서 소녀는 첫 움직임을 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싸움이 일방적일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싸움은 그레이가 돌진해 공격을 시도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스승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스승은 그에게 팔만 쓰지 말고 온몸을 활용해 강력한 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을 행동으로 옮기며 그는 오른팔을 잃은 상황에서 다른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휘두름을 시도하지만 시험관은 그것을 쉽게 피합니다. 지금도 그레이는 자신의 평소 스타일로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오른팔을 보완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큰 불리함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관은 그를 베려고 방역합니다. 그러나 그레이가 놀랍게도 검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서두르지 않고도 궤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소녀는 실제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공격 뒤에 있는 시험관의 힘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시험관의 기술이 사리아만큼 정교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녀에게서 배운 기술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포착하고 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전략을 염두에 두고 그레이는 교관을 압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의 속도는 약점입니다. 그레이는 이 시험관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의 말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칼날이 다시 한번 부딪혔지만 그레이는 완벽한 방어로 상대를 압도했다. 새로운 자신감으로 싸움을 끝낼 준비가 된 그레이는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갔고 강사는 페이스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소녀는 상대의 기술을 파악했지만 핸디캡을 안고 중화시키는 건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 직선 찌르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휘어졌습니다. 순수한 힘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두 손으로도 강사의 자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한 손으로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이의 공격성은 점차 상대의 움직임을 거칠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운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명확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레이는 강사가 그를 무대 가장자리로 밀어 방어의 큰 빈틈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예상대로 안경 쓴 사람은 미끼를 물고 마지막 공격을 위해 달려들었어요. 강사는 오래된 속임수에 넘어가 크게 휘두르며 빈틈을 드러냈어요. 그레이가 예상한 대로 젊은 전사는 자세를 조정하고 휘두름을 받아들였다. 무모하고 욕심 많은 공격만큼 빈틈을 드러내기 쉬운 것은 없다. 큰 휘두름은 그의 속도 이점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교관의 취약한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힘의 차이가 크더라도 뒤에서 오는 맹렬한 공격은 막을 수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 검을 찌르기 직전 심판이 싸움의 종료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 그레이는 검을 멈추고 내렸다. 경기는 끝났다. 하지만 조금 짧게 느껴졌다. 시험의 시간 제한이 지나자 심판은 싸움의 결과를 무승부로 발표했다. 젊은 남자는 좌절감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실패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다. 그는 잠시 동안 믿음직한 검을 꽉 쥐고 있다가 힘을 풀었다. 그레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결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상이 있든 없든 강사를 이길 수 없다면 그의 목표는 예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의 팔은 내년까지 나아서 입학시험을 다시 볼 때 완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는 감사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안경 쓴 사람에게 아슬아슬하게 패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월드 유니언 아카데미 교수진은 입학시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53번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는 동료들이 올해의 학생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불평의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는 모든 교수가 함께 시험을 관찰하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다소 비효율적이고 지루했지만 이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교수진의 편의를 위해 유망한 인재를 간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할아버지는 논의를 시험 시스템에서 희망적인 학생들로 다시 돌렸습니다. 검술 과정부터 시작하여 그는 모든 수험생의 마법 기록을 소환하여 합격자를 마지막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시험관을 명백히 이긴 사람들은 합격했습니다. 이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준 자질과 15분간의 충돌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교관을 압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후보들은 아서번, 217번, 750번으로 좁혀졌습니다. 모두가 이 3명으로 선을 긋는 데 동의했습니다. 재능이 낮은 학생들을 추가하면 그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선을 긋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검술 과정의 합격자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예정이었지만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573번 후보 그레이리를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수께끼 같은 붉은 머리의 아리엘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낯선 번호를 언급하자 다른 교수들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만 더 있었다면 그 젊은이가 이겼을 것이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시험관을 이기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아카데미는 그에게 너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검술에 훈련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견고한 기술, 부족한 힘, 그리고 명백한 불균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술 과정의 교수들은 후보자 513을 아카데미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아이의 결점을 비웃고 있을 때 아리엘 교수는 동료들을 멍청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두가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녀가 한 일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눈이 멀었다면 시험 형식 자체가 정말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최종 심사가 끝난 다음 날 응시자들은 다시 마을 광장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들은 오전 11시에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어요. 아카데미 대표가 크게 6 후보가 검술 과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종이를 들고 6명 중 1명이 되길 기도했어요. 처음 불린 사람은 5번 217번 후보자였어요. 즉시 그들의 종이가 타버렸습니다. 다음은 432번, 615번, 753번, 915번 후보자였습니다. 끝입니다.
수백 명 중 단 6명만이 세계 최고 훈련 기관에 들어갈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레이는 약간의 희망을 품고 왔지만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을까봐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합격한 후보자들은 다리를 건너 당일 내로 등록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합격자들은 자연스럽게 엘리트의 삶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들떠 있었습니다. 낙방한 사람들은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실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검술 과정이 끝난 후 대표자는 놀랍게도 한 명의 응시자가 신의 눈 특별 입학으로 선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후보자는 바로 513번 그레이 마더 프리킹 리입니다. 그의 종이 쪽지는 이전 것들과는 다른 색깔로 불타올랐습니다. 밝은 파란 불꽃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한 해 훈련하고 부상을 재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레이는 통과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은 신성한 눈 특별 입학이라는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레이는 자신이 무엇에 휘말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신의 눈을 처음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형편없는 입학이라 여기며 자격 없는 사람을 뒷문으로 들이는 방법일 뿐이고 세계 연합 아카데미의 쇠퇴를 나타내는 징조라고 생각한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독서를 들으며 그레이는 뒷문 학생으로 불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련된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다. 실패자들이 신성한 눈을 통해 입학한 한 사람을 조롱하고 있을 때 대머리 노인은 오랜 전통을 무시한다며 그들을 꾸짖었다. 대머리 은둔자가 보기에 이 입학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을 배출한 명예로운 부문입니다. 예상대로 실패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은둔자를 조롱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신의 눈이 영웅의 탄생지로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신의 눈 후보에는 에이미 화이트, 벨라 알브라이트, 리크 뮬러, 제이콥 블룸필드가 포함됩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완전한 실패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에이미 화이트는 검사가 될 것이고 성녀 벨라 알브라이트는 위대한 현자가 될 것이며 제이콥 블룸필드는 신궁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리퀴다톨에 맞서 주력으로서 기술의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그레일리의 이름도 이 전설들과 함께 언급될 거예요. 합격한 사람들은 환영받고 갈아입을 유니폼을 제공받았습니다. 입학식이 곧 시작될 것이며 신입생들은 본관 앞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그레이는 새로운 옷을 입어보았고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금색으로 장식된 아카데미 문장이 새겨진 그의 검은 블레이저는 정말 깔끔했다. 그는 패배감을 느끼던 순간에서 동기들과 함께 멋진 기분으로 바뀌었다. 광장에 도착하자 몇몇 신입생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아카데미 직원이 달려오면서 혼란은 풀렸습니다. 그는 미안한 얼굴로 혼선으로 인해 의식 준비가 조금 지연되었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고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신입생들은 설치를 위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야 해요. 신입생들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약간 의심하며 지켜봤습니다. 직원님이 무릎을 꿇고 땅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준비를 마친 후 그는 바닥을 만졌고 순식간에 거대한 마법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갑자기 마법진에서 콜로셈 스타일로 배열된 수백 개의 좌석이 나타났습니다. 신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규모의 마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광장이 좌석과 무대가 갖춰진 제대로 된 경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님은 지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신입생들에게 원하는 곳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황당한 마법에 놀란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몇몇 신입생들은 순간이동 마법으로 경기장을 만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레이는 조용히 중간줄에 앉았다. 그는 이것이 학교 건물 근처에서 성대한 입학식을 진행하는 아카데미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월드 유니온 아카데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앉자 다른 신입생들은 좌석이 많다고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겨우 30명에 불과했지만 수백 개의 좌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연합 아카데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관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비행선과 용마차가 태양을 가리며 날아갔습니다. 위를 보며 그레이는 가장 큰 마법 비행선이 스트라토 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리퀴데이터 sabjugation squad의 멤버로 이 거대한 괴물에 탑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명성에 걸맞네요. 단순한 입학식에 이렇게 큰 것을 가져오는 것은 신입생들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세계 연합 아카데미는 정말로 그들의 힘을 과시할 줄 압니다. 모든 비행선이 안전하게 착륙하자 세계 각지에서 엄격한 입학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남은 좌석에 앉아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모였으니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경기장을 만든 직원이 그들의 나머지 인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든 화려한 영향력 과시가 끝난 뒤 입학시험은 교장 선생님의 짧은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그레이는 자리에서 약간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원에 입학했지만 이 모든 의식은 단지 또 하나의 지루한 집회처럼 느껴졌다. 이어서 교장은 각 과정의 수석 학생들을 연단으로 불렀다. 그레이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다. 금발의 그의 이름은 런하르트로 검술 과정의 수석 학생이다. 그가 자신 있게 계단을 내려오자 시험관을 단번에 물리쳤다는 그의 놀라운 업적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입생이 검술에서 교수들만큼 뛰어나다고 합니다. 러나르트 아피아스는 암살자와 마음을 읽는 소녀와 가짜 가족을 시작하라는 임무를 받은 스파이처럼 보입니다. 그레이는 감명받지는 않았지만 약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연설 전에 러나르트는 자유롭게 말해도 된다는 허락을 확인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자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동료 신입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하며 아카데미의 공식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정식 절차로 입학한 동료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세대의 최고들과 함께 있는 것이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러나르트는 모두가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졸업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명문 월드 유니온 아카데미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서 비상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그는 우리 중에 이 광장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비난을 신성한 눈의 특별 입학을 감독하는 아리엘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첫날 신입생에게 지적받아 꽤 놀랐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모든 학생들이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런하르트만큼 지배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정당하게 이 자리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건방진 신입생에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물었습니다. 런하르트는 구식 뒷문 시스템을 통해 입학한 미스터리 후보에 대해 솔직히 언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신성한 눈 특별 입학을 자격 미달 학생들이 아카데미에 몰래 들어오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하르트는 특별 입학한 학생이 스스로 나와 유니폼을 반납하고 부끄러움을 안고 떠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과 결단력은 다른 신입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한편 지목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다행히 그 적대적인 우등생은 그레이의 얼굴을 모른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문제 없겠죠. 그렇죠? 아리엘 교수님은 긴장을 풀려고 올해 학생들이 활기차다고 칭찬했어요. 물러서기를 거부한 런하르트는 구식 과정으로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했어요. 금발머리에게 약간 짜증이 난 아리엘 교수는 그녀가 자신의 과정에 선택한 아이를 이길 자신이 있는지 무섭게 물었습니다. 라오는 몇 걸음 물러서야 했습니다. 신비로운 교수의 압박을 느끼며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런하르트는 자신 있게 그 자격 없는 학생을 이길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리엘은 이미 그런 답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태도 있는 소년들을 좋아해서 내기를 제안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직업과 그 아이의 아카데미 미래를 스테이크홀더스에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레이는 그 내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런하르트는 이 내기가 특별 입학 학생과의 직접 싸움인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리엘 교수는 그런 지루하고 무례한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전력을 다하면 작은 런이 도랑에 죽어 있을 거라 확신해요. 교육자로서 유망한 학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그녀의 말은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듯 런하르트의 자존심을 꿰뚫었다. 만약 그녀가 그를 격분시켜 내기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확실히 성공했다. 아리엘 교수는 내기를 괴물토벌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더 안전해요. 게다가 그녀는 런하르트가 인간보다 몬스터와 싸우는데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아요. 세부 사항은 간단해요. 참가자들은 그녀가 정한 몬스터를 처치해야 해요. 각 라운드마다 목표 몬스터는 점점 강해질 거예요. 먼저 포기하고 목표를 제압 못하는 사람이 집니다. 만약 그녀의 학생이 지면 그녀는 존경받는 교수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담당하는 특별 입학 학생들을 모두 퇴학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런이 지면 그녀의 명령을 따라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빨간 머리 교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락 전 런하르트는 첫 목표 몬스터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는 어떤 상대도 처리하고 처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잠시 고민한 끝에 그녀는 완벽한 첫 목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오우거 장군의 머리를 책상 위에 두고 싶어 해요. 만약 작은 런에게 너무 쉽다면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군중 반응을 보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말할 때 그레이는 왜 그녀가 오우거 장군을 선택했는지, 특히 자신이 이미 처치한 괴물인지를 이해하려고 했다. 반면에 런은 단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오우거 장군은 혼자서 제압할 수 있는 괴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금발의 사람이 항의하자 그녀는 난이도를 낮추고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어요. 작은 런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훈련으로 재난 수준 괴물을 혼자 처치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내기에 참여해도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겁쟁이는 현실적인 목표를 요구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그는 이 영리한 여자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괴물을 고의로 선택했단 걸 깨달았죠. 그들은 승자 없이 내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 불평하자 아리엘 교수는 양보하여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무승부가 되면 리틀 런이 이깁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아들이 1년 안에 오우거 장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녀는 기꺼이 물러나고 모든 특별 학생들을 퇴학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런에게 최대한의 이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거부하면 겁쟁이로 보일 겁니다. 가짜 로이드 포저는 자신이 속고 있고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수의 조작에 휩쓸려 빈틈없는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그는 약화되거나 부상당한 오우거 장군도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그 괴물은 거래를 위해 자연스러운 전투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다낭형 아래 눈이 빛나며 그녀의 마법이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나열되어 마법 계약에 새겨졌습니다. 작은 런은 준비되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모든 교수진과 신입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비밀 문서에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거래 후 그는 뒷문으로 입학한 아이가 이길 수 있을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앉아 지켜보며 마치 오래된 빨간 머리 너구리의 장난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모두 그녀를 전성기를 지난 마법사로 보고 지루해서 재미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리에서 그레이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내기가 통제를 벗어나자 패배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죽인 오우거 장군을 시간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일부러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내기는 시작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아리엘 교수는 런과 모두를 속였고 그레이만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정말 교활하지만 그런 사람이 당신 편이라면 큰 이점이에요. 내기 소동이 끝난 후 입학식이 마무리되고 신입생들은 첫 강의인 마법의 기초 수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수업을 맡은 교수님은 첫 수업일에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다소 놀라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이 속도에 익숙해지길 원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마법의 간단한 활용법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에테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몸의 마법 회로를 조작해 엄청난 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레이는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까봐 두려웠지만 첫 번째 강의는 해볼만해 보였다. 그는 이미 진압 부트캠프에서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업 배정이 불운했다. 마법 기초 수업 중에서 그는 런하르트 아피우스와 같은 반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가 미움을 받는 신의 눈 특별 입학생임을 알게 되면 그의 평화는 끝난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교수는 그가 강의에 지루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수님은 신입생이 입문 강의 시작 5분도 안 되어 딴 곳을 보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레이는 즉시 자신의 방황하는 시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교수가 자신을 지목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강의실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이다. 교수는 상황을 악화시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학생에게 시범을 요구했다. 입문 수업에서 지루해 보인다는 것은 기본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레이는 쉽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이 검술을 전문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실제 싸움에서 검을 사용하더라도 전사는 동료 마법사와 협력하기 위해 기본을 배워야 한다고 호통쳤습니다. 마법의 기본을 배우고 그 느낌을 파악하는 것은 검술가로서 최소한 해야 할 일이다. 그 순간 그레이는 부트캠프 강의에서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도 같은 주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는 오늘 강의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에테르 탄환을 배우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교수가 그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레이는 혹독한 훈련소를 거친 것에 신께 감사했다. 제대로 된 시범을 보여줄 기회다. 교수님은 1대1 대결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올해 최고의 검객인 런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금발의 학생은 기쁘게 일어나 교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검술과 마법을 훈련받았다고 설명하며 일반인이 그와 맞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기술 차이가 크더라도 에테르 총알은 치명적이지 않으니 주저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올해 신성한 눈 학생이 그레이라는 사실도 공개하셨습니다. 런이 이름 없는 후문 입학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는 강의실의 학생들은 그레이를 향해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도 교수에게 신상 털림없이 지나갈 수 없었다. 그 늙은이는 악의적인 의도로 그의 정체를 고의적으로 드러냈다. 그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실제 총알을 쏠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런은 기꺼이 후문 입학생에게 학교의 규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격 없는 외부인에게 세계연합 아카데미가 어떤 곳인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서 그레이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첫날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수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었다. 신호가 오면 양측은 상대에게 에테르 총알을 쏠 것입니다. 그레이는 부트캠프에서 기본 마법을 배우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교수님은 총알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셨지만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호가 주어지자마자 런하르트는 진짜 학생과 가짜 학생 사이의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으로 손에 많은 양의 에테르를 모았습니다. 궁지에 몰려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그레이는 자신의 이더를 모으고 조작하여 이전의 지식을 하나의 절박한 시도로 던졌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거대한 블랙홀이 작은 총알을 삼키려는 모습을 보자마자 조용해졌습니다. 런과 그레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둘 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작은 에테르 탄환은 거대한 블랙홀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치명적인 주문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런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황한 교수는 손을 들어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황금빛 장벽이 멈출 줄 모르는 이례적인 에테르 총알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공격의 힘을 대부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잠시 방심했고 황금 방벽은 압박을 받아 위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에테르 탄환 블랙홀은 한계에 도달해 폭발했고 마법 장벽은 작은 빛의 조각들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로 인한 폭음은 강의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신입생들은 눈을 감고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목표물이었던 리틀 레어는 엉덩방가를 찌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교수는 곧바로 검술 과정에 떠오르는 스타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런은 스스로 일어나 먼지를 털고 교수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금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교수는 거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뻔한 사람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장벽이 충격을 완화하지 못했다면 그 비정상적인 에테르 탄환은 런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겁니다. 베테랑 마법 교수들조차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강한 에테르 탄환을 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출력을 만들었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레이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그가 방금 발휘한 것은 상대가 던진 약한 마법과는 확실히 다른 수준이었다. 그가 제압부대에서 배운 마법이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을까? 그는 교수에게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가 쏜 것이 확실히 에테르 총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유일한 큰 차이점은 주문의 질이었습니다. 그레이가 방금 주문을 강화한 것은 일반적인 에테르가 아니었어요. 그 크기와 힘은 초압축 에테리움을 써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 중 그 용어를 들어본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초압축 에테르는 경험 많은 교수들조차도 생산하고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학생은 그것으로 기본 주문을 쉽게 변형했어요. 이 아카데미에서는 아무도 그걸 재현할 수 없어요. 이제 학생들은 신성한 눈을 통해 입학한 그 사람에게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또한 그레이가 마법 과정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제압부대가 배운 모든 주문은 그가 방금 사용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 그룹 중에서 그레이는 적성이 없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떤 강화된 에테르를 사용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고 또 다른 에테르 탄환을 소환하며 충분히 연습하면 누구나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교수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려서 그레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레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교수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바꾸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그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특별 입학 학생을 마법 과정에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열정적인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항상 마법 재능이 없다고 들어서 지금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이 거절이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압축을 통해 초고압 에테르를 생성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재능이 없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법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레이를 아카데미 기준으로도 비할 데 없는 신동이라고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마법 재능이 없다고 한 사람은 분명 약물 중독자일 거예요. 신입생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그들은 엄격한 교수가 그레이를 마법 부서로 옮기도록 필사적으로 설득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그레이가 마법을 포기한다면 세계의 큰 손실이며 마법에 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는 상황에서 젊은이는 그 어처구니 없음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에테르 압축 기술이라는 용어를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날은 부트캠프에서 또 다른 맑은 날이었고 영웅 중 한 명이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사람들이 생명력으로도 알려진 오드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지식의 공백 때문에 적절한 마법을 시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문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몸속 에테르를 계속 압축해야 해요. 이 원시적 방법은 오디를 아주 조금만 모읍니다. 강사 벨라 알브라이트 씨는 미래의 위대한 현자이자 강력한 마법사로 10년 전 마법 연습 방식이 웃음거리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레이는 교수님께 오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노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용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반응을 보니 이 시점에서는 세상이 이 혁신적 마법 개념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레이가 진압 부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것들은 미래의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러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속되는 다른 과정으로의 전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사랑은 검이었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는 패배한 듯 한숨을 쉬며 젊은이의 칼을 고수하려는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레이에게 언제든 아파트를 옮길 수 있는 초대장을 남겼다. 두통이 올 것 같아 젊은 남자는 활기찬 노인에게 그 제안에 어색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 시범 후 두 참가자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수업 중에 더 이상 그레이를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지루해지면 나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레이 같은 천재에게 너무 쉽다고 믿어요. 그레이는 적대적인 시선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는 교수님과 동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망가진 무대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고 그레이 경을 향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런하르트가 아래서 어떻게 보였는지 보지 못했지만 그레이는 등골이 오싹함을 확실히 느꼈다.
첫 번째 강의가 끝난 후 그는 아리엘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후에 사무실로 오라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거의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어요. 만약 이 갑작스러운 호출의 배후에 늙은 카를로스 교수가 있다면 골치 아플 것이다. 몇 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닌 후 그는 마침내 신의 눈표식을 가진 사무실 문을 찾았다. 그는 노크하려 했지만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잠긴 문을 초대의 표시로 받아들인 그레이는 공손한 인사를 하며 정중하게 들어갔다. 그는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옆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칼날을 감지했다. 그레이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검을 뽑아 방어했다. 그립이 조금 독특했지만 효과는 있었다. 위급한 순간에 그는 기습 공격과 공격자를 쓸어낼 수 있었다. 공격자를 쫓아낸 후 그레이는 자신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공격자를 대면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칼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파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레이는 이 소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소녀는 미래의 인류와 희망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다. 그레이의 시선은 사무실 뒤쪽의 책상으로 향했고 그곳에 앉아있는 여성이 그의 빠른 반응을 칭찬했다. 아리엘 교수는 입학시험에서 젊은 남자를 평가하며 자신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인해 기뻤습니다. 방에는 다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엘의 동료 교수들은 신의 눈에 새로 추가된 인물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벨라의 움직임이 완벽하다고 평가했지만 그녀의 검이 너무 쉽게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그레이의 전생 기억 속 궁극의 마법사가 떠올랐다. 누가 그 마녀가 젊었을 때 그렇게 소박해 보일 줄 알았겠는가. 한편 아리엘은 동료들에게 변명 말고 틀렸음을 인정하라고 재촉합니다. 결국 다른 교수들은 도박 중독자인 동료에게 돈을 주고 그녀의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문에서의 짧은 교환을 보고 그레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편한 젊은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자신이 불려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리엘은 그들이 새로운 학생이 벨라의 기습을 막을 수 있을지 내기를 했다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덕분에 그녀는 오늘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감사 표시로 그녀는 상금 일부를 새로운 학생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동전을 잡고 손 안에서 반짝이는 금화를 발견했어요. 금화 한 개는 작은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비록 그들이 내기에 졌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교수들도 그 교환에서 입학시험에서 놓쳤던 눈에 띄는 세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 젊은 남자가 일부러 주로 쓰는 팔을 방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마치 움직이지 않는 팔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특이한 행동의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부상일 거예요. 하지만 교수들이 알아챌 수 있는 근육의 명백한 신체적 부상보다는 이 아이는 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단순한 부상으로는 그런 낯선 적대적 매복 상황에서 긴장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레이는 교수들이 그가 방어하려고 칼을 뽑는 모습을 보고서만으로도 많은 세부사항을 정확히 추론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들이 가장 권위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자라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아리엘보다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여전히 명확한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말한 후 아리엘은 동료들을 내보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돈을 손에 넣었고 드문 발견을 놓쳤으며 그레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교수들이 그 아이의 잠재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그레이는 학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교수의 위협적인 말투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회의적인 교수들이 사무실을 떠나자 아리엘과 그녀의 학생들만이 안에 남았다. 방해꾼들이 사라지자 이제 이 소환의 진짜 의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오늘 그를 마법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향기로운 차를 내온 후 아리엘 교수는 카를로스 교수 수업에서 일어난 일을 들은 바를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 끈질긴 바보가 그녀의 사무실로 와서 새 아이의 마법 과정 전학을 요구했죠. 그녀는 당연히 그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레이는 마법보다 검을 휘두르는 더 무서운 괴물이 될 것이라 했다. 그녀가 설명하려고 단안을 벗자 그레이는 놀랐다. 아리엘 교수는 마법 압축에 천재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마법을 연습한 흔적도 없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레이는 그 기묘한 눈으로 스캔당하고 책처럼 읽히는 것에 약간 불안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걸 알고 그레이는 그녀의 모든 추측이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그녀는 그가 블랙홀 에테르 총알 만드는 비법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주면 비밀 유지와 보상을 약속했어요. 벨라를 위해 이 유망한 개념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차를 마시며 그레이는 젊은 벨라를 미래의 직함으로 부를 뻔했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그 젊은 여성을 마법 이론의 순수한 천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녀가 이론화할 수 있는 것을 다룰 수단이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에테르 압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신화적인 초압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벨라 알브라이트가 늦게 피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실전에서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리엘이 런을 거의 죽일 뻔한 초압축 에테르 총알에 대해 들은 후 이 만남을 주선한 이유일 겁니다. 내부 압축 없이 초압축 에테르를 쓸 수 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아리엘 교수는 해결책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녀는 학생이 브래들리 교수에게 보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미래에는 그 저주받은 이름을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극도로 악명 높은 최악의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는 자신의 분야 발전을 위해 수많은 독립적 인간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재앙적 마법 재해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역사상 최악의 마법 범죄자입니다. 그 광기 어린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마법 테러리스트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벨라가 연말까지 초압축 에테르를 만들지 못하면 그녀는 그 광기 어린 교수에게 보내져 고위험 수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게 나쁜 생각임을 알 거예요. 아리엘 교수도 동의합니다. 비록 그 수술이 마법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지만요. 이건 명백한 인간 실험이고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미치광이의 비인간적 범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몇몇 피해자들은 사망했고 다른 이들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벨라는 위험하고 무섭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면 올해 말에 퇴학당할 거라 덧붙였어요. 솔직히 아리엘 교수는 그 변태가 벨라를 건드리는 것보다 그녀가 마법과 아카데미를 그만두길 바랄 거예요. 그레이는 조용히 고민했어요. 그는 아직 없는 마법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가 그런 급진적인 것을 공유하면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는 어린 벨라가 좌절과 두려움의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걸 봤어요. 그레이는 리퀴데이터와 맞섰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 좌절감,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단 한 방에 쓰러지도록 훈련된 포탄에 불과했고 세상을 구하려던 영웅들이 신선한 고기처럼 잘려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관객이었다. 그가 가만히 있으면 맞닥뜨릴 미래를 알아요. 왜 그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까요? 역사의 흐름을? 사람들이 미래라 부르는 그 지옥은 바뀌는 게 더 나아요. 그의 차를 다 마실 때쯤 그는 최선을 다해 벨라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곧 초압축 에테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회의 후 세 사람은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해가 질 때 그레이는 칠판을 꺼내 부트캠프 강의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걸 짜낸 후 소녀들에게 이 특권 정보를 그들끼리만 공유하라고 했어요. 정보 유출은 문제 없을 거예요. 교수님이 미리 마법 계약을 작성했거든요. 계약 어기면 죽게 될 거예요. 개요 설명 후 그레이는 그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OD 개념만 배워도 아리엘 교수님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가 공개한 마법 지식은 더 놀라웠죠. 벨라는 그의 설명이 짧고 잘 정리되어 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녀는 마치 수백 년 후에 마법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벨라는 단순히 정보를 듣고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이 방에서 마법의 역사가 100년 앞서 나갔다. 그녀는 마법을 한 세기 앞당겼다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레이는 이 모든 기본 개념을 10년 후 성장한 마녀에게 배웠습니다. 그녀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리엘 교수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정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작은 마법 신동에게 의지했어요. 벨라의 추정에 의하면 이 이론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개념 중 어느 것도 현재 세계의 마법 이론과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경기장을 차지했어요. 이론이 맞다면 벨라가 즉석에서 만든 주문이 효과를 낼 거예요. 그녀는 두 손에 지팡이를 쥐고 그레이의 가르침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벨라 올브라이트의 힘은 단번에 도시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대량 파괴 무기예요. 게다가 그녀는 강력한 마법 출력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어요. 오늘은 그 전설적인 지배력을 직접 보는 날이 될 거예요. 벨라조차도 자신이 시작한 일이 무엇인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경기장 중앙에서 솟아올라 구름 속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레이는 그녀에게 이 무모한 생각을 경고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불기둥이 솟아 있었고 젊은 마법사는 그 기둥 아래에서 위압적인 마법진을 들고 있었다. 이 엄청난 힘은 그의 과거 생에서 마법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벨라가 그 주문을 조금이라도 빨리 통제하지 않았다면 그는 불길에 휩싸였을 거예요. 정교한 원소 조작이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벨라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녀는 이론적 재능과 실전적 재능 사이에 간극을 메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그녀는 불타는 기둥을 길들여 포효하는 불의 용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마법이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순간에 휩쓸려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었고 그녀는 곧바로 실험의 부작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에테르가 고갈되자 다리가 풀리며 의식을 잃었다. 지팡이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도 함께 쓰러졌다. 걱정된 그레이는 의식을 잃은 소녀에게 달려갔고 교수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이번 붕괴는 전형적인 에테르 고갈의 사례였습니다. 벨라는 약간의 휴식만 취하면 금세 회복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레이의 걱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아리엘조차도 그 젊은 여성이 보여준 놀라운 마법적 재능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 정도 규모의 마법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새 개념을 배운 후 잠든 마법사는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레이가 준 이론이 그녀에게 초압축 에테르를 쉽게 만들 도구를 제공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녀가 나중에 만들 도구였다. 아리엘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벨라는 이제 그 불가사의한 범죄자에게 수상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녀는 브래들리를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교수는 젊은 마법사가 위험한 길을 피한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녀가 불법 실험으로 마법 통제를 잃지 않은 것에 특히 기쁩니다. 브래들리의 특별 수술은 마법 출력을 높이지만 그 대가로 통제력을 잃습니다. 작동 방식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치 광기가 사람의 제한기를 강제로 깨뜨리는 방법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과거 세계의 마녀가 통제 불능의 대량 파괴 무기로 소문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큰 진전은 그레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계약 조건이 이행되었습니다. 이제 마법 문서에 명시된 교수님의 의무를 이행할 차례입니다. 우선 그녀는 그의 팔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마법 주문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손을 뻗어 순수한 에테르로 만든 반투명한 나비들을 소환했어요. 그녀가 학생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자 그들은 경기장 주위를 날아다녔어요. 접촉하자마자 주변에 에테르가 소용돌이치며 휘몰아쳤어요. 몇 초 동안 연결 지점에 모인 후 그레이는 치유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 후 그는 다친 손을 쥐어보았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주로 쓰는 손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엄청난 개선이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그는 큰 문제를 해결해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심지어 마법 치유 물약도 그의 신비로운 부상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벼운 손길이 효과를 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경회복 마법이 일반적인 마법 치유 물약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자랑했어요. 그들이 흥분하기 전에 그녀는 그가 정말로 100%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그레이는 칼을 휘둘러 보아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주손으로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칼을 뽑아 자연스럽게 휘둘렀다. 곧 그는 놀라운 걸 깨달았다. 팔이 완전히 회복된 줄 알았는데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자세를 낮추고 검술 동작을 통해 감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의 오른팔은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리엘 교수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녀는 신경을 완벽하게 복구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법은 젊은이의 영혼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순 없어요. 그녀가 영혼에 대해 언급하자 그레이는 혼란스러웠다. 현대 마법 지식으로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리엘은 그것이 있다고 확신한다. 결국 그녀는 이 특별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반짝이는 다낭형 아래 숨겨진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지의 눈이에요. 지금 그녀는 그레이의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는 순진하게 검술 연습이 과로인지 물었어요. 교수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는 정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녀는 그에게 어떤 검술을 연습했길래 영혼에 그렇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영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검술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사실 그녀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에이미 화이트는 신의 눈 특별 입학 과정의 또 다른 학생입니다. 그녀는 두 학생 사이에 연결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레이는 아리엘 교수의 생각에 충격과 혼란을 느꼈다. 그는 이 시간대에서 미래의 검성을 만난 적이 없었다. 아리엘은 그레이의 검술을 보고 그가 에이미를 알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것은 그가 그 검에서 배운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교수는 약간의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배운 사람은 어린 에이미보다 훨씬 더 숙련된 버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후면 에이미가 그레이의 스승만큼 능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녀의 추리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의 눈은 세밀한 부분을 보고 능숙히 해석합니다. 그레이는 고향 도장에서 검술을 배웠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제를 바꾸지 않으면 그의 비밀이 손상된 영혼과 검술의 주제로 다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로는 이 두 가지 무형의 개념을 처음부터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레이가 오거 장군과 군대, 주변 모든 것을 한 번에 베는 비밀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레이의 터무니없는 업적 덕분에 그녀가 입학식에서 리틀런과 제안한 내기는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리엘은 현장에 남아있는 일부 잔해를 보고 그것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정교한 절단 마법조차도 그 정도의 정밀함과 치명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레이 안에 있는 그 신비로운 힘이 무엇이든 그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직접 볼 수 있어요. 아리엘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사슬로 묶인 문에서 새어나오는 힘을 엿봐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믿어요. 사슬로 묶인 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추측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아리엘은 전에 그레이와 비슷한 힘을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그는 자신과 비슷한 신비로운 힘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그 묘사에 맞는 사람을 알지만 그들이 인간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리엘 교수는 그것을 리퀴데이터라 불렀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가져온 리퀴데이터입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그녀는 그 아이가 그들에 대해 들어봤음을 알았다. 그레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렇게 빨리 리퀴데이터가 언급될까? 매혹적인 교수는 그 젊은이가 그렇게 복잡한 존재를 알 거라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 마법 이론을 알고 있으니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레이는 천재에게 배운 것을 반복했을 뿐인데 혁신적인 이론으로 인정받아 약간 어색했다. 궁금해진 아리엘은 그에게 리퀴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물었다. 솔직히 그는 많이 알지는 않지만 리퀴데이터가 인류에 매우 위험한 위협이라는 것은 확신해요. 그 존재는 더 많은 힘을 모으기 전에 꼭 멈춰야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야 할 존재. 아리엘은 그의 입장이 극단적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도 리퀴데이터가 위험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안 브래들리는 이 주제에 대한 실험을 계속할 생각인 것 같아요. 미래의 대재앙은 악명 높은 마법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아리엘이 알기로 리퀴데이터는 발리안 브래들리가 소환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레이에게는 이게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인류의 적의 기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카데미는 역사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고위층은 리퀴데이터가 어디 나타날지 정확히 아는 듯 행동했어요. 세계연합 아카데미 자체가 처음부터 리퀴데이터를 소환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와 비밀스러운 신입생은 이 극도로 무모한 실험이 손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불행히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종신 교수입니다. 아리엘은 그나 그의 실험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윗사람들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단순한 학생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윗선의 명령이 없는 한 아무도 발리안 브래들리의 광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레이는 적어도 아카데미 상부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기를 바랐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카데미의 지도부가 생각보다 더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브래들리 교수가 위험한 범죄자임을 증명하면 상황을 바꿀 근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전 시간대에서 발리안의 불법 실험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레이는 잔혹행위가 어디서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이 정보를 아리엘 교수와 공유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미치광기를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어요. 허가 없이 아카데미 교수의 연구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레이가 지금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당분간 이 아이디어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엘은 가능한 위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관료주의와 아카데미 정치 때문에 손이 묶여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이해돼요. 더 중요한 건 그녀는 그레이의 신비한 힘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해요. 그녀는 그 치명적인 무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어요. 아카데미에는 미지의 힘을 다루는데 전문적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의 경우는 해결하기에 완벽한 퍼즐입니다. 그 교수의 이름은 히스코트 롱펠로우입니다. 그레이는 그 이름을 전해 들어봤다. 히스코트 롱펠로우는 검성을 훈련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아리엘은 이 아이디어가 젊은 남자의 관심을 끌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그 엄격한 교수님과의 개인 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레이는 아리엘의 도움에 감사했어요. 아카데미에 온 이유는 이 힘을 마스터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빨리 확실한 실마리를 찾을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레이는 엄격한 교수님과 가까이 마주쳤어요. 히스코트 롱펠로우 교수님의 첫 개인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아리엘은 정말 일을 빨리 처리했어요. 그레이는 강한 훈련이나 많은 이론 수업을 예상했지만 롱펠로우 교수는 그를 숲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그들은 원을 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카데미 구역 안에 있지만 숲이 우거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목적 없는 달리기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 동안 롱펠로우 교수는 그가 정신을 놓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잡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는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대신 그들은 달리고 몸을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롱펠로우 교수는 모든 체력이 소진되었을 때 영혼의 힘이 진정으로 깨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레이는 자신의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검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는 아직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히스코트의 방법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여기서 트랙을 도는 동안 발리안은 종말의 심판자를 소환하려고 비인간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레이는 미래를 보는 능력에 짐을 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주일 내내 훈련 계획을 따랐습니다. 7째 날 아리엘 교수에게 보고하라는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레이는 계속 달리기만 하고 마지막에 검 훈련을 조금 했다는 사실에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인정하자면 그는 힘이 조금 더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아리엘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히스코트의 독특한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전령이 예의 바르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아리엘 교수에게 주소가 적힌 봉인된 편지를 주었다. 그녀는 즉시 메시지를 열어보았고 내용을 읽으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레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편지를 건네 그가 확인하게 했다. 그게 나을 듯했다. 그것은 발리안 브래들리가 쓴 편지였어요. 그 미치광이는 벨라 올브라이트의 초압축 에테르 돌파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젊은 마법사가 보고된 수준에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새로운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 계약은 유효하고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예요. 이는 분노를 유발하는 전문가가 쓴 터무니없는 편지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리엘은 화가 났어요. 발리안 브래들리가 벨라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절차에 강제로 끌어들이려 해요. 불행히도 그 미치광이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요. 벨라가 서명한 마법 계약은 빈틈이 없었어요. 브래들리가 스스로 무효화하지 않으면 벨라는 퇴학하거나 미치광이에게 몸을 내주는 선택을 해야 해요. 그레이는 그런 터무니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리엘도 동의했어요. 이 편지는 그녀에게 큰 자극이었죠.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려고요. 그녀는 그레이의 도움이 필요해요. 브래들리의 비밀 실험실 위치를 알고 싶어 하죠. 위험할 수 있지만 그자를 범죄자로 폭로해 그 터무니없는 계약을 무효화해야 해요. 마침내 그녀는 직접 행동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레이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는 왜 그녀가 확실한 증거 없이 동료 교수를 폭로하려고 하는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 아니냐고 비웃듯 물었어요. 글쎄, 그들은 이제 법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녀는 소중한 학생을 보호하려고 그레이를 믿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녀는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기레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터무니없는 편지가 필요했어요. 아리엘이 깨어났어요. 이제 그레이가 나설 차례예요. 미래 지식을 바탕으로 안내할 거예요. 함께 그 사이코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밝힐 것입니다. 다크 소드맨이 돌아옵니다. 그가 아는 한 그 사악한 실험실은 토르엘 마을 근처의 산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다른 교수 중 한 명이 그곳에 실험실을 짓도록 허가받았다는 소식을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이는 그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실험들이 아카데미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뜻입니다. 불법 연구를 수행하기에 토르엘 산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러도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카데미 교수들은 서로의 프로젝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존중합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모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무단 침입으로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 계획을 논의 중일 때 벨라가 문을 두드렸고 아리엘이 그녀를 들여보냈다. 그녀는 막 끔찍한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그녀의 감정은 압도적인 패배감으로 혼란스러웠다. 아리엘 교수는 그녀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벨라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리엘은 혼자서 바리안 브래들리와 싸우려는 것 같고 벨라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그녀는 그 녀석을 언제든 혼자 상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젊은 여자가 그레이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수님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결심하며 벨라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문제 해결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바리안이 노련한 교수라고 경고했어요. 게다가 그는 인간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미치광이에요. 만약 그가 미숙한 학생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이 대화에서 어른으로서 그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레이는 혼자 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는 필요하면 오우거 장군을 쓰러뜨릴 때 썼던 힘을 다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아리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신의 눈 프로그램은 해체될 것이고 그레이와 그의 동료들은 퇴출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발언권을 원했다.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권을. 그들의 결단력을 보고 아리엘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가 금지해도 그들은 여전히 올 것처럼 들렸다. 그런 경우 그녀는 한 가지 조건으로 이 임무를 팀 미션으로 만들기로 동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그레이와 벨라는 그 조건을 기꺼이 수락했어요. 몇 가지 예방 조치를 마친 후 그 셋은 토르엘 산맥의 으스스한 언덕으로 향했어요. 그들 앞에는 바리안 브래들리의 넓은 개인 실험실이 펼쳐져 있었고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그 높은 벽 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 임무의 주요 목표는 범죄 활동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레이는 분명한 분노의 눈빛으로 그들이 올바른 장소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벨라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들이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아리엘 교수는 준비를 마쳤다. 바리안 브래들리는 지금 마법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험실은 바리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문에는 온갖 종류의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옆벽을 뚫어 자신들만의 입구를 만들어야 해요. 어차피 학원 승인 실험실에 침입하는 건 이미 범죄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엘은 벨라에게 마음이 바뀌면 돌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꽉 쥐고 모든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녀는 교수가 정말 그녀 같은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수고를 하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레이가 끼어들어 이 작전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안 브래들리의 사악한 계획을 막는 것은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죽고 전 세계가 고통받을 것입니다. 아리엘 교수는 그의 논리가 과장됐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악한 동물을 멈춰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벨라는 진정하고 머릿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만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서론을 제쳐두고 아리엘은 벨라를 끌고 가며 앞장섰고
그레이는 그들 옆에서 전속력으로 달렸다. 거대한 연구소 옆 벽에 도착하자 그녀는 차분히 불꽃 주문을 발동했어요. 여러 폭발적인 불길이 저항 없이 콘크리트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폭발은 눈부신 빛으로 산 전체를 밝혔다.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쇼를 연출할 줄 아신다니까요. 그레이는 즉석에서 열린 입구를 먼저 들여다봤다. 그가 안을 보자 그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눈앞에는 양쪽에 많은 감옥이 늘어선 길고 어두운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감방 안에는 고문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 혼수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죽은 듯 보였고 몇몇은 팔다리가 없고 감염된 상처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발견할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범죄 증거를 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모든 감옥은 바리안 브래들리의 희생자들로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아리엘은 죄수들에게 사용된 14개의 금지된 마법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바리안을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저질러진 명백한 인권 침해 목록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험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방에 도달했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피와 새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불길한 마법진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재단처럼 보였습니다. 초기 계획은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한 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마법사는 이곳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레이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된다. 구조 임무가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바리안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들이 다음 행동을 생각하기도 전에 유령 같은 인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개인 정원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그룹 쪽으로 걸어왔다. 에어리얼 교수는 다가오는 남자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 남자, 그 전설, 참을 수 없이 못생긴 미친 과학자 본인이었습니다. 바리안 브래들리, 그는 자신에게 아우라가 있다고 믿어 그레이는 즉시 칼을 뽑아 악행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대비했어요. 바리안 브래들리는 자신 대신 대역을 회의에 보내기로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실험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중요한 의식을 위해 아주 신선한 재료를 얻었다고 자랑했어요. 그는 인간 실험체를 신선하고 살아있는 채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교수 아리엘과 그녀의 제자들이 그의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아리엘은 학생들을 걱정했고 벨라는 깊은 공포에 마비되었으며 그레이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밤 실험은 재료가 일반인보다 더 큰 마법 잠재력을 지니면 더 좋은 결과를 낼 거예요. 바리안은 그들이 그의 작은 지옥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세 사람이 비밀리에 활동한다고 확신해요. 그 말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아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거예요. 바리안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어떤 비틀린 일이 있어도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는 잊으세요. 그 소름 돋는 미소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기의자를 줘야 해요. 그의 악당 같은 연설을 들어보면 바리안 교수가 그들을 실험용 쥐로 만들고 싶어 안달인 게 분명해요. 그것은 마법의 경계를 엄청난 대가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법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웅장한 독백 중 바리안은 머리 위로 거대한 불덩이가 날아오는 걸 발견했다. 그 주문은 불타는 폭발음과 함께 메마른 방을 환하게 했다. 놀랍게도 공격은 아리엘 교수가 아닌 미래의 위대한 현자 벨라 알브라이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초기 두려움은 사라진 듯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기습 공격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바리안은 재빨리 방어막을 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녀의 잠재력과 훌륭한 결단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뛰어난 재능의 발견을 아리엘의 신성한 눈 덕분으로 돌렸다. 그는 이전에는 특별 입학 클래스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논란 많은 기수의 다른 신입생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도 단순한 아카데미 학생이 교수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간극이 너무 큽니다.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벨라는 차라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낫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기회를 놓쳤어요. 학생들을 걱정한 아리엘은 후퇴를 명령했어요. 그들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카데미가 처리할 거예요. 바리아 교수는 그들이 자유롭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걸음도 떼기 전에 미친 교수의 홀에서 타오르는 검은 에너지가 보복으로 쏘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벨라였습니다. 그녀는 불빛에 갇힌 사슴 같았어요. 아리엘은 빛나는 방어막으로 공격을 막으려 재빨리 움직였어요. 그녀는 집중해 장벽을 강화했어요. 어둠의 에너지가 계속되자 바리아는 방어 마법이 이 탐욕의 불꽃에 무의미하다고 거만하게 말했어요. 이는 그의 광범위한 연구의 소중한 결실 중 하나였죠. 그 주문은 방어 마법을 태우고 삼켜서 연료로 바꾸는 매우 탐욕스러운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주문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시전에 드문 생물학적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안이 설명한 대로 아리엘의 장벽은 빠르게 찢어지고 소멸되어 탐욕의 불꽃을 더 크고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신성한 눈을 썼습니다. 그 신비한 힘을 이용해 그녀는 방어막을 다시 세울 시간을 벌었습니다.
첫 번째 층이 마침내 무너지자 두 번째 층이 초강력 금지 마법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리엘의 두 번째 장벽도 몇 초 만에 불꽃에 의해 부식되고 흡수되었습니다. 최악을 두려워하며 그녀는 주문 주머니를 벨라와 그레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녀는 히스코트가 그 주머니를 보면 뭘 해야 할지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도망치는 대신 벨라는 방어막을 세웠습니다. 아리엘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이미 받아들였지만 학생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죠. 그럼에도 벨라는 전투 중에 교수님을 버리고 가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아리엘은 이 임무 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두 무언가 잘못되면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었습니다. 바리안의 마법은 확실히 비정상적입니다. 아리엘은 약해지는 방어 주문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학생과 다투는 동안 그 방어 주문은 결국 깨졌습니다. 그녀는 주문이 깨지는 반동을 느꼈고 벨라는 빠르게 그 빈틈을 메웠다. 그녀의 투명한 방어막은 탐욕의 불꽃에 인상적으로 맞섰다. 벨라는 바리안의 공격을 분석하고 그 자체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방어 마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의 불길이 멈추자 바리안은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주문의 반대 마법 이론은 소수만 알고 있는데 평범한 학생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벨라는 특별한 누군가가 최근 새로운 이론을 가르쳐 주었다고 무심히 말했어요. 덕분에 모든 주문을 더 쉽게 해독할 수 있게 되었죠.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던 바리안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내부 서클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배신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순진한 표정으로 그를 놀리며 스승의 정체를 비밀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마법의 세계를 열어준 사람은 단지 학생일 뿐입니다. 검술 수업에서 그는 마법 이론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인내심 있게 전달했습니다. 벨라의 타고난 천재성 덕분에 모든 정보를 자연스럽게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안은 성공적인 분노 유도의 희생자입니다. 이 남자의 혈관 좀 봐요. 곧 터질 것 같아. 그렇게 유인당해서 의심스러운 피의 크리스탈로 필살기를 강화하려 했던 거야. 그의 손에 있는 피의 크리스탈을 더 강하게 쥐어짜자 그 안에 갇힌 인간 영혼들이 더 많은 탐욕의 불꽃을 불태우기 위해 쏟아져 나왔어. 이 순간 불꽃은 무생물의 주문보다 지각 있는 짐승 같았어요. 바리안은 마법과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그의 주문은 정말 멋져 보여요. 그럼에도 벨라는 그녀의 장벽이 조금 더 버틸 거라 예상합니다. 이 대치를 이론상 무한히 연장할 수 있지만 그녀의 만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녀는 1분 더 버틸 거예요. 방어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엘은 공격을 맡아야 했어요. 그녀의 신성한 눈으로 붉은 머리의 교수는 목표를 정조준했어요. 마법의 흐름을 보며 그녀는 불꽃이 얇은 지점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장벽 밖으로 만화를 투사할 수 있다면 아리엘이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벨라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는 만화의 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위치에서 바리안까지 아리엘에게는 명중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의 꼬불꼬불한 만화, 실은 탐욕의 불길을 뚫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점점 약해지다가 사라졌다. 바리안은 그 하찮은 방역 시도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레이 기억으로는 아리엘 교수의 공격 마법은 교직원 중 가장 약하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다른 곳에 있어요. 불꽃 속성 때문에 본래 약한 공격력도 삼켜졌을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벨라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그녀의 자세는 흔들리고 손잡이는 떨려요. 방어막이 곧 무너질지도 몰라요. 이것이 아리엘이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던 이유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소진된 지금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됩니다. 그레이가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해요. 벨라는 그의 검과 바리안 사이에 강한 마법 폭풍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피해를 줄지 몰랐어요. 그레이는 아니,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했어요. 아리엘 교수는 그의 계획을 읽고 그레이에게 신비한 힘을 다시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너무 일찍 쓰면 치유하는 팔이 회복 불가능해지거나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 죽는 게 셋 다 죽는 것보단 낫죠? 게다가 그들은 별일 아닌 것에 걱정하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빠르게 탐식의 불꽃을 뚫고 나가 반대편에서 바리안이 볼 수 있게 치명적인 붉은 빛을 번쩍였어요. 미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레이의 예측 불가능한 완벽한 배기와 자신의 피가 섞인 모습이었어요. 그의 머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깔끔하게 몸에서 분리되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바리안 브래들리 교수는 그의 많은 범죄로 인해 정당하게 처형되었어요. 그의 처형자는 역사를 바꿀 사람이에요.